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세 번째 적재 방식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적환장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적환장에 대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오늘은 적재 방식에 따른 분류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도 배운 것처럼 적재 방식에 따른 분류는 몇 가지가 존재하죠?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직접 투하 방식, 그리고 저장 투하 방식, 그리고 직접 저장 투하 결합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접 투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접 투하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형 차량에서 대형 차량으로 직접 투하하는 적재 방식을 우리가 직접 투하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형 차량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이 작게 적재가 되겠죠. 그래서 용량이 작기 때문에 폐기물의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형 차량들을 소형 차량에 실려 있는 폐기물들을 대형 차량에 우리가 옮겨 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주로 직접 투하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지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느냐 하면 주택지역과 거리가 먼 교외 지역에서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직접 투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지역과 거리가 먼 교외 지역. 다시 말해서 인구가 작기 때문에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장 투하 방식입니다. 저장 투하 방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폐기물을 저장한 후에 적환하는 방식이에요. 적환이라는 것은 옮겨 실는 것을 우리가 적환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주로 우리가 저장 투하 방식을 많이 쓰느냐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의 양이 대용량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용량 폐기물이 배출되는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저장 투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사용해야 되느냐면 대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차량이 많잖아요. 근데 수거차에 의해서 교통 정체가 발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장을 미리 해놓고, 그리고 그 저장을 해놨다는 소리는 폐기물이 가득 찼을 때 바로 수거 차량이 들어가서 우리가 적환을 해서 최종 매립장으로 가게 되면 대기 시간이 없겠죠. 대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수거차의 대기 시간이 없어서 빠른 시간 내에 적화를 마침으로 적환장 내외의 교통 체증 현상을 없애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장 투하 방식 같은 경우에서는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직접 저장 투하 방식입니다. 직접 저장 투하 방식. 자, 직접 적재 방식과 저장한 후에 적재하는 방식을 우리가 혼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폐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부패성 폐기물이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존재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유익한 방법인데, 자, 먼저 부패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저장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부패가 되기 때문에 부패성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처리를 해야 돼요. 따라서 부패성 폐기물은 직접 적재를 합니다. 직접 적재를 하고, 반면에 재활용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폐기물은 선별 후에 적재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폐기물이 부패성 폐기물과 재활용 폐기물이 있는데, 부패성 폐기물은 직접 적재를 하고, 그리고 재활용 폐기물은 우리가 재활용품을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별한 후에 적재하는 방식.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어때죠?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재 방식이다. 따라서 시험상에서는 다음 중에서 재활용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은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직접 저장 투하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거차의 대기 시간이 없이, 다시 말해서 적환장 내외에 교통 체증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는 적환 방식은 이렇게 나오면 저장 투하 결합 방식. 그리고 다음 중에서 적재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직접 투하 방식, 저장 투하 방식, 직접 저장 투하 방식.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그런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표기되어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내용은 어떤 적환 시스템을 설명하는 것인가? 수거차의 대기 시간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적화를 마치므로 적환 내외의 교통 체증 현상을 없애는 효과가 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대기 시간이 없어요. 그죠? 자, 대기 시간이 없이 빠른 시간에 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환 내외의 교통 체증 현상을 없애주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지역에서 적합 할까요?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에서 이 방법을 쓰면 좋겠죠. 따라서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저장 투하 방식,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적환장 설치 장소를 정하는 고려사항입니다. 어떤 고려사항이 있느냐? 첫 번째 보시면 수거하고자 하는 개별적인 고용물 발생 지역에서 우리가 하중 중심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중 중심에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요 간선도로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인 동시에 2차적인 또는 보조 수송 수단에 가까운 곳. 그래야지 진출입이 용이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적환 작업 중에서 공중 및 환경 피해가 어때요? 최소인 곳. 자, 그리고 설치 및 작업이 쉬운 곳. 주민의 반대가 적은 곳. 아무래도 모든 장소 같은 경우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그 용도로 우리가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주민의 반대가 적은 곳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설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그리고 경제적인 곳을 우리가 적환장 설치 장소로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제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1번과 2번이죠. 1번과 2번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나머지 내용들은 뭐 내용 자체만 한번 읽어보셔도 쉽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6번. 적환장의 위치 선정 시에 고려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답은 수거지역의 무게 중심에 가까운 곳, 먼 곳, 가까운 곳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환경피해가 적은 외곽지역이 아니죠. 환경피해가 적은은 맞아요. 근데 쓰레기가 발생되는 지역의 무게 중심과 다시 말해서 쓰레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가까이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에 근접한 곳, 설치 및 작업 조작이 경제적인 곳. 따라서 틀린 것은 나번이에요. 그래서 나번 같은 경우에서도 대충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어보면 이것도 맞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외곽 지역에서 설치를 한다는 것은 매립장을 가는 거나 비슷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적환장의 원래 목적에 위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적환장을 설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어요. 자, 적환장을 설치하게 되면 첫 번째, 폐기물 처리 시설이 생활 중심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는 게 적환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중심에 가까운 곳에서 적환장을 설치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생활 중심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적환을 하기 위해서는 운반 차량이 이동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운반 차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운반 차량이 많아짐으로써 소음이나 비산먼지, 악취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쓰레기 적환 시설이 님비 시설로 인식되는 원인이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우리 집 근처는 안 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버린 것들을 처리하는 곳인데 그죠? 그래서 님비 현상으로 인식되는 원인은 자, 적환장 인근에 쓰레기 차량의 출입이 빈번해져요. 그래서 쓰레기 차량의 출입이 빈번해진다는 소리는 아무래도 쓰레기 차량이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악취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쓰레기 자체가 많이 비산하게 돼요. 비산하게 된다는 것은 많이 날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불쾌감을 주게 되죠. 자, 그리고 파리나 모기 등의 해충 그리고 쥐가 서식하게 되어서 비위생적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적환장 자체가 아주 깨끗하게 우리가 운영이 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환장이 들어오게 되면 또는 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오게 되면 대부분이 반대를 하게 되죠. 근데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게 나쁘다 이렇게 우리가 관공서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반대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그만큼 처리장 자체를 일반적인 바깥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그리고 실제로 요즘 보면 처리장 자체나 아니면은 모든 시설 자체가 지상에는 공원으로 만들고 모든 처리는 지하에서 하는 거죠. 하수 처리장이나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소각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아무래도 이제 돈이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찾아서 선진국형의 처리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상에서 공원을 만들고 지하에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익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님비 현상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자, 문제 17번을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쓰레기 적환 시설이 님비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보시면 압축 차량이 사용되므로 직접 수송이 불가능하다. 답은 적환장 인근에 쓰레기 차량의 출입이 빈번해요. 자,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싫어하죠. 그리고 악취 발생 및 쓰레기가 비산하게 되고 파리, 모기 등의 해충과 쥐가 서식하게 되어서 비위생적입니다. 자, 따라서 님비 시설과 관계없는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폐기물의 관리 체계입니다. 자, 우리가 폐기물을 관리를 했을 때는 감량화가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폐기물의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감량화를 시킨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면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대책이 있어요. 자, 1번에 보면 발생원에서의 대책, 그 다음에 발생 후 대책. 그럼 발생원에서 대책이 실제로 보면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생원에서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발생을 했으면 발생 후에서도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량화 대책에서 가장 핵심은 발생원에서의 우리가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생원의 대책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첫 번째, 식단제를 개선하는 거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래도 식당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는데,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먹지 않는 반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가지수가 많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보셔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은 없고 가지수만 많은,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내가 필요한 반찬만 가져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분리수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정용품의 적절한 정비, 그리고 포장재를 최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명절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들이 구입하는 상품보다는 오히려 포장재가 더 과대 포장이 되어 있어요. 포장지만 보면 너무 좋은 선물 같은데 실제로 박스를 개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나 마트 같은 경우에서 자체적으로 포장하는 포장재를 실제로 제거를 시키는,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발생원의 대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발생 후의 대책이 있어요. 발생 후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열분해를 시켜요. 아니면 소각을 시켜서 에너지를 회수해서 사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의 관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감량화, 그리고 감량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원에서 감량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예시 18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감량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발생원 대책과 발생 후 대책으로 크게 구별한다. 다음은 감량화 방법 중에서 그 특성이 다른 하나는, 자,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발생원 대책과 발생 후 대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가지는 이제 세 가지하고 한 개가 있는데, 발생원 대책이나 발생 후 대책 중에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한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번에 식단제 개선, 나번에 분리수거 실시, 다번에 가정용품의 적절한 정비, 라번에 재생이용. 여기에서 가번과 나번과 다번은 뭐가 되는 거죠? 발생원 대책이 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재생이용이라는 것은 발생된 것을 재생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 후 대책이 뭐가 되는 거죠? 재생 이용이 되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는 3R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차원에서 사용되는 3R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3R이라는 것은 자, 먼저 리사이클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재활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사이클이라는 것은 재활용. 그래서 R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유즈라는 것은 재이용입니다. 자, 그리고 리덕션이라는 것은 감량화예요. 그리고 리커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회수 이용이죠. 따라서 3R이라는 것은 리사이클 또는 리유즈 또는 리덕션 그리고 리커버리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3R. 자, 여기서 참고적으로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서술한 다음에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인지를 여러분들 찾는 문제가 있어요. 폐기물을 재질이나 물리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 처리를 통해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재활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것은 리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공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가공 처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재활용,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 1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19번에 보시게 되면 갈로 안에 알맞은 용어는 폐기물을 재질이나 물리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 처리를 합니다. 자, 가공 처리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갈로라 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가공 처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 처리할 수 있는 게 뭐죠? 리사이클. 따라서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자,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에 보시면 폐기물의 감량화, 폐기물 정책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감량화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감량화 방안 중에서 폐기물이 발생원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되는 발생원 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조치해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적정 저장량 관리 그리고 과대 포장 사용 안 하기. 여기서 과대 포장 사용 안 하기는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명절 선물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철저한 분리수거 실시가 사전에 조치하는 발생원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게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과대 포장지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포장을 하는 게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백화점이나 마트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개개인의 인식을 그래서 포장을 보고 있어 보이는 백화점에서 사면 있어 보이고 동네 마트에서 사면 싸게 보이고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효과도 상당히 크죠. 자,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억제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부담금 제도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폐기물을 자원화를 해요. 자원화를 한다는 것은 폐기물 자체가 자원이 된다는 거죠. 자원이 된다는 것은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자원화가 되는 에너지 발생의 방법들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RDF가 있어요. 자, RDF라는 것은 뭐냐면 고형화 연료입니다. 자, 우리가 고체 중에서 가연성 폐기물이 있어요. 가연성 폐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종이나 비닐 같은 경우가 있겠죠. 과자 봉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얘들을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해서 아주 파쇄를 잘게 해서 덩어리로 만들어요. 모양을 만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펜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로 만들어요. 한 요 정도 크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만드는 걸 우리가 펠렛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열분해입니다. 열분해라는 것은 뭐냐면 폐기물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불꽃을 이용해서 태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소각이라고 하거든요. 소각이 아니고 열을 가해요. 그래서 고온 소각과 고온 열분해와 저온 열분해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1000도씨를 기준했을 때 1000도씨 이상의 열을 가하는 걸 고온열분해, 그리고 1000도씨 이하의 열을 가하는 것을 저온열분해라고 그래요. 그러면 고온열분해를 하게 되면 양질의 연료, 다시 말해서 기체 연료가 발생을 해요. 저온열분해를 하게 되면 고체나 액체 연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열분해라는 것은 소각과 열분해의 차이가 뭐냐면 산소를 이용을 하느냐, 산소를 이용하지 않느냐는 거죠. 소각이라는 것은 태우기 때문에 반드시 산소와 결합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열분해라는 것은 연료를 생산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산소나 아주 적은 양의 산소, 연료 중에 산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우리가 양질의 연료로 회수하는 과정이 열분해. 그래서 자원화가 맞죠? 열분해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퇴비화입니다. 퇴비화. 그래서 퇴비화를 시켜서 퇴비로 이용을 하니까 우리가 자원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퇴비화를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을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죠. 자, 그리고 발효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물질이 나오죠? CH4라는 연료가 나오게 됩니다. CH4라는 메탄이라는 기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회수를 한 다음에 연료로 사용하시면 되죠. 따라서 폐기물의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RDF, 고형화 연료, 그리고 열분해, 퇴비화, 발효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 20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20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20번 폐기물 중에서 플라스틱이나 종이, 고무 등의 가연성 물질을 선별을 합니다. 자, 가연성 물질을 선별을 해서 고체 연료 형태로 재활용하는 것은, 그러면 가연성 물질을 파쇄를 한 다음에 압축을 시켜요. 압축해서 만드는 연료를 고형화 연료, 다시 말해서 RDF라고 하죠. 그러면 정답은 가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청소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청소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CI라는 게 있고, 그리고 US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음 중에서 지역 사회 효과 지수로 바른 것을 찾으시오. CI. 그리고 만족도 지수로 바르게 표시한 것을 찾으시오. USI.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역 사회 효과 지수라는 CI와 그리고 만족도 지수라는 USI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먼저 CI라고 표기되는 것은 청소 상태의 만족도를 평가합니다. 청소 상태의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역 사회 효과 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CEI예요. 그래서 CEI나 USI라는 것은 전부 다 청소 상태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지역 사회 효과 지수를 CEI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CEI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적어놓고 각각의 설명이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서 S라는 것은 뭐를 뜻하느냐면 가로의 청소 상태를 뜻하는데 가로의 청소 상태는 0에서 100점까지 범위가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P라는 것은 가로의 청소 상태의 문제점의 여부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점의 여부에서 한 개에 몇 점씩 계산이 되느냐 하면 10점씩 계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N이라는 것은 가로의 전체 수를 뜻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설명되어 있는 내용에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나올 수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지역 사회 효과는 가로 청소 상태의 문제점이 관찰되는 경우에서 각 10점씩 감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각 10점씩 감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게 되면 S라는 것은 가로의 청소 상태의 스케일을 나타내는데 보통 얼마의 범위로 정하느냐면 1에서 4로 정합니다. 자, 1에서 4로 정했을 때 100, 75, 50, 25, 0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100점이라는 것은 청소 상태가 아주 깨끗한 상태죠. 그래서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75점이라는 것은 수거를 위한 것이 아닌 쓰레기가 한 곳에 버려져 있는 경우, 그래서 지정된 장소에 버려져 있는 경우, 그리고 50점이라고 하면 거리에 쓰레기가 보이고 모아놓은 쓰레기가 보이는 곳. 그러니까 모아놓은 쓰레기도 있고 뒹구는 쓰레기도 있고, 그리고 25점이라고 하면 쓰레기에 60리터 이상이
흩어져 있는 경우에 모아진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나가면서 버려져 있는 그런 형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100점이라는 것은 쓰레기 자체가 없는 거고 75점이라는 것은 쓰레기가 모아져 있는 거고 그리고 50점이라는 것은 모아져도 있고 쓰레기도 몇 개씩 보이고 그리고 25점이라는 것은 거의 흩어져 있는 상태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 지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설문조사에서 계산하는데 설문 문항은 6개로 보통 구성되고 지역사회 효과 지수는 청소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 실제로 말하면 청소 상태를 평가하는 게 지역사회 효과 지수, 다시 말해서 CI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2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청소 상태와 관련된 지표인 CI입니다. 자, CI를 계산하기 위한 식에 적용되는 인자로 틀린 것은 다시 말해서 공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식에 보시면 S가 있죠. 가로의 청소 상태, 그리고 P가 있어요. 가로의 청소 상태 문제점의 여부, 그리고 N이라는 게 있어요. 가로의 전체 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 해당하지 않죠. 가로 지역의 범위라는 것은 없어요. 자, 그리고 문제 22번은 우리가 CI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청소 상태의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갑은 지역사회효과지수는 가로 청소 상태의 문제점이 관찰되는 경우에 각 10점씩 감점한다고 그랬어요. 가로 청소 상태의 문제점이 관찰되는 경우에서는 10점씩 감점. 다음에 지역사회효과지수에서 가로의 청결 상태의 스케일은 1에서 10으로 정해서 각각 10점 범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지역사회효과지수에서 가로의 청결 상태의 스케일은 범위가 어떻게 되죠? 1에서 4로 정합니다. 1에서 4로 정했을 때 100점, 75점, 50점, 25점, 0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00점이라는 것은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상태. 75점은 쓰레기를 모아놨죠. 그리고 50점은 모아놓고 일부는 흩어져 있고 그리고 50점은 그리고 25점은 쓰레기가 흩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나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답은 사용자 만족도 지수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설문조사에서 계산하되 설문 문항은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6개. 그리고 사용자 만족도 설문지 문항의 총점은 몇 점을 기준을 하느냐면 100점을 기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고 자, CI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게 USI입니다. 자, USI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자 만족도 지수예요. 사용자 만족도 지수. 1번에 보면 청소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만족도를 설문조사에서 나타내지는 사용자 만족도 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USI.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USI에서도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 자체는 시험에서 거의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내용에 보시게 되면 CI라는 지역 사회 효과 지수와 USI라는 사용자 만족도 지수와의 관계에서 점수를 보면 80점 이상이 되면 청소 상태가 매우 양호합니다.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청소가 잘 됐다는 소리겠죠. 60점 이상은 청소 상태 양호, 40점 이상은 보통, 그리고 20점 이상은 불량, 20 이하는 매우 불량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2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3번에 보시게 되면 가로의 청결 상태를 기준으로 청소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가로의 청결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청소 상태를 판단해요. 뭐가 있어요? CI라는 게 있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에 보시면 청소 상태의 방법 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해요. 따라서 계산되어지는 지수의 약자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은 사용자의 만족도 지수를 찾으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사용자의 만족도 지수가 뭐가 되나요? USI. 그래서 CI와 USI 같은 경우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간단하게 정의의 실제로 보면 제목이죠. 그 제목을 묻는 경우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EI와 USI 같은 경우에서는 정확하게 내용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도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